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2001년 일본 홋카이도 무로란시에 치다 아사미라는 여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생활비를 벌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하다가 다행히 3월부터 집 근처 대형마트 안에 있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일을 더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이 대형마트와 7km 떨어진 곳에 빵집 본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커피 볶는 법도 배우기로 했어요. 지금이야 커피와 빵을 같이 파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사미가 일하게 될 빵집도 커피를 같이 파는 그랬던 곳으로 보입니다. 며칠 뒤인 3월 6일 오전 11시 30분 아사미는 빵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날 오후 1시가 지나서 교육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점장이 있는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자, 전화를 끊고 오후 12시쯤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고 오겠다면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렸다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아사미가 걸어간 정류장은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하쿠초다이 중앙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2시 25분에 히가시마치 터미널로 가는 버스에 탔어요. 마침 정류장에 있던 친구가 버스에 타는 아사미를 보고 서로 인사도 했습니다. 히가시마치 터미널로 가는 버스 노선은요, 아사미가 일할 곳인 빵집을 거쳐갑니다. 하쿠초다이 중앙역에서 빵집 근처인 히가시도리 정류장까지는 3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12시 25분에 버스를 탔으니까 12시 55분쯤이면 도착하겠죠. 그럼 약속 시간인 오후 1시에 딱 맞춰서 도착할 겁니다. 여기까지 행동을 보면 시간을 잘 지키는 학생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사미는 빵집이 있는 히가시도리 정류장이 아니라 7분을 더 갑니다. 1시 3분쯤 히가시마치니초역에 내린 거예요. 바로 빵집에 갈 생각이 아니었는지 이 역 앞에 있는 대형 슈퍼 화장품 매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빵집에서 약속을 조금 미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이곳을 좀 둘러보다가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뒤에 아사미에게 아주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사미는 화장품 가게 안으로 들어갔지만 제품을 구입하거나 테스트 이런 걸 해볼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진열대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쯤 지나서 이 매장을 나와요. 약속 장소로 걸어갔는데 화장품 가게를 나오다가 마침 이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반 남학생 2명을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아사미의 마지막 목격이었어요. 아사미는 이미 약속이 한참 지난 1시 31분에 다시 빵집 앞 정류장으로 가는 버스에 탔고요. 41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지금 히가시도리 역에 도착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5분 뒤에 남자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요. 이때 아사미가 했던 말이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다시 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요. 이 뒤로 연락이 아무와 닿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느라 바빠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4시쯤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아사미가 마지막 전화를 받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실종이 된 거죠. 아사미는 왜 도시 한복판에서 실종된 걸까요? 가족에게 혹시 말하지 못할 이유로 집을 나갔던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납치를 당했던 것인지 이런 자세한 상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뒤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2001년 3월에 사라진 아사미는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실종자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점 2가지는요. 사라지기 전에 이 실종자가 어떤 일들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알아내면 추적의 단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치다 아사미는 다니던 학교에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얼굴이 아주 이뻤어요. 그리고 입학한 학교가 무로란시에서 명문이라고 알려진 사카에 고등학교였습니다. 머리도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중학교 때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등생으로도 알려져 있는 학생이었죠. 친구 관계도 좋았고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4식구였는데 가정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대체로 딱히 부족할 게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사미에겐 남모를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언젠가부터 모르는 전화번호를 절대로 받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이래요. 스토커들에게 장난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죠. 예전부터 아사미는 집 밖을 나갈 때마다 남자들이 자신을 따라오거나 말을 거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계속 스토킹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나 핸드폰으로 장난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실종 당시 만나오던 남자친구도 있었지만 스토커들은 전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아사미를 괴롭혀왔습니다.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을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다들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이걸 직접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꾸준히 겪어왔지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굉장히 악질적인 스토킹은 또 아니었고요. 모범생이고 스스로 생활비도 벌어 쓰는 착실한 학생 같아 보이죠. 평소에도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전혀 없었고요. 여유가 좀 나도 함부로 노는 데 쓰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자기개발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소 정황을 통해서 뭔가를 추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사미가 마지막으로 집에서 외출하던 날 어떤 인상착의였는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실제 CCTV인데요. 청바지에 베이지색 자켓 입었고요. 지금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버버리 무늬의 머플러도 두르고 있었다 그래요. 소지품은 휴대전화 외에 특별히 가져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추정을 해보자면 가방 안에는 여학생이다 보니까 손거울이나 간단한 화장품 아니면 지갑 정도 있었겠죠. 이대로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으러 갔지만 남자친구의 전화 받지 않았고 오후 4시 이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사미가 저녁이 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자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인 경찰이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고 실종신고 접수했죠. 경찰 조사는 즉시 시작됐어요. 실종 전 아사미의 이동 경로를 다시 확인해 보자면 이래요. 12시에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섰고 20분 정도 걸어갑니다. 버스에 탔어요. 그리고 1시쯤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지만 근처 화장품 가게라는 거죠. 여기서 20분 정도 있다가 그 빵집으로 향했는데 그리고 1시 46분쯤 남자친구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받은 이후 어느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행선지가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으려던 그 빵집 앞이었으니까 목적지 정류장 주변에서 다른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사미를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낮이기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물어봐야겠죠. 경찰은 아사미를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 장소로 가기 전 화장품 가게에서 만난 같은 학교 남학생 그 2명이었어요. 이 학생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쳤고 짧게 인사만 한 뒤 지나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죠. 아사미는 이 빵집에 들어가긴 한 것인가가 좀 궁금합니다. 경찰이 이 빵집의 점장과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점장이에요. 1시 30분까지 기다렸지만 이미 약속 시간은 30분이 지나간 겁니다. 1시 30분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아서 점장이 화가 났대요. 그래서 가게를 나가버렸고 직원도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퇴근해 집에서 낮잠을 잤다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경찰은 이 점장의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가게를 나갔다면 퇴근을 한 건지 아니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간 건지 이게 중요한데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점장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점장의 이런 모호한 진술은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점장이 아사미 실종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은 비밀리에 24시간 감시에 들어갔죠. 동시에 점장에게 이전부터 수상한 정황은 없었는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도 해봤습니다. 빵집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 대부분은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 중에 퇴사한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서 이상한 진술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점장을 아주 안 좋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점장이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불쾌한 말들을 자주 해왔었다는 겁니다.
치마를 입고 출근하면은 온몸을 좀 훑어보거나 나이가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불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던지 아니면 뭐 얘는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하거나 가슴이 커졌다 이런 식의 성희롱 등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점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점장이 눈독을 들인 여자들을 보면 모두 눈이 크고 머리가 길었으며 주로 마른 체형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침 아사미의 외형이 이 점장의 이상형과 굉장히 일치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아사미가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혹시 점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대체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말한 점장에 대한 평판은 나쁜 편입니다. 정황상 이 사람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점장의 진술대로 1시 반까지 아사미를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가게를 나왔다는 진술은 사실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겠죠. 실제로 1시 30분쯤 점장이 외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는 가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점장의 진술을 증언해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사미를 만나러 간 것인지 아니면 이 일과 전혀 상관없이 어디론가 갔던 건지는 점장만 아는 사실인데 당사자가 이 부분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니까 수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엔 점장도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조금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은 있어요. 가게를 나설 때 직원들에게 아사미를 찾으러 가겠다는 말을 하고 나왔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결국 점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가게 직원 외에 주변 사람들은 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점장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해요. 아사미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느낄 정도면 아사미도 눈치채고 있었을 가능성 굉장히 높죠. 아사미 입장에서는 자신이 미성년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여기에 남자친구도 있는데 점장이 자꾸 이성으로 접근해 오는 게 불쾌했을 거예요. 아사미가 여러 명에게 스토킹을 당한 사실이 있었죠. 점장이 실제로 아사미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면 직원으로 들어올 예정이기도 했으니까 전화번호도 알았을 겁니다. 정황상 이 점장은 아사미에게 전화나 문자를 여러 차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아사미가 피해 오던 스토커 중 한 사람이 이 점장이었을 가능성도 너무 높습니다. 이런 추정이 유력한데요. 이 사실을 알려면 아사미의 진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핸드폰과 함께 실종된 상태라서 더 이상의 의심이 불가능하죠. 경찰은 아사미의 실종이 납치를 통한 감금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경찰 인력 2,000여 명을 투입해서 주변 지역을 수색했고 점장이 거주하던 집과 빵집 근처에 살던 주민들에게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공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역 전체가 이 아사미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점장의 차를 압수했고요. 거주하는 자택과 점포 안을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점장이 자신은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서 특별한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불기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 사람을 다시 조사할 때 그 이상의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수사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아사미의 생활 반응이나 목격했다는 제보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계속 장기화됐죠. 실종 수배 전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르란시 전 지역에 배포했고 사건도 공개로 돌려버렸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수사 진행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 그대로예요. 수사 내용이.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수사 인력이 축소됐죠. 불기소 처리된 빵집 점장을 제외하면은 아직 유력한 용의자도 한 명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무로란시 버스 정류장에 이 포스터가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사건 이후부터. 근데 2016년부터 이 실종 수배 포스터가 철거됩니다. 왜냐면은
이 포스터 게시도 다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수사라는 것도 돈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인력이 축소되면서 예산도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계속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에요. 실종 수배 전단도 여전히 만들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중입니다. 제보도 계속 받고 있어요. 2011년에 일본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고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이런 말을 했죠. 이 사건을 절대 미해결로 남기지 않을 것이며 실종된 치다 아사미는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고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아쉽게 없어요. 지금 홋카이도 무로란시에 가보면은 아직도 아사미를 찾는 포스터나 현수막이 쉽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지금은 축소가 돼서 관할 경찰서에 7명의 형사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죠. 자,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으러 나간 치다 아사미는 그날 약속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 사라졌던 걸까요? 사건 발생 후로부터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일본의 장기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들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가게 점장을 범인으로 가리키는 중이지만 범행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무관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당일 점장의 행적이 수상했고 진술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인데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역시 남아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력은 축소되어 있지만 수사는 계속됩니다. 과연 이 사건의 범인 누구고 아사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일본의 홋카이도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인 무로란 여고생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째가 되던 2010년 11월 어느 블로그에 자신이 현재 은퇴한 전직 형사이며 현 사설 탐정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게 잠깐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건을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점장은 사건 당시 운영하고 있던 빵집 건물의 전체 소유자이며 2, 3층 건물은 빈 임대 아파트였다고 했는데요. 이 빈 방 중에 아사미를 감금하고 사건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 당시 경찰은 이 건물 전체가 아닌 1층의 빵집만 조사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며 점장이 용의자로 조사받을 때 비디오 가게에 처분한 비디오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비디오는 여태까지 경찰 조사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점장이 처분한 이 비디오들은요, 전부 내용들이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녹화 영상들이었으며 현장에서 만난 조사원에게 자신이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밝혔어요. 이게 사실이면 피해자는 더 있다는 이야기고요. 사건 규모는 생각보다 더 커지겠죠. 문제는 이 사설 탐정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인 말들이라는 겁니다. 주장이라는 게 신빙성 있게 들릴 만한 자료도 준비돼야 하는 건데요. 말로는 누가 못하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설 탐정을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합법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 꽤 많은 나라가 사설 탐정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일본의 사설 탐정은 6만 명이 넘습니다. 일본의 변호사보다 많은 숫자고요. 이 숫자는 미국의 2배가 넘어요. 합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설 탐정의 수사 방법이나 수집한 자료가 공신력이 있고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체포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경찰에 제보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사미 사건을 조사했다는 사설 탐정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자신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탐정의 말이 잠깐 관심을 받았지만 금방 묻히게 됐죠. 이때쯤 아사미 사건을 취재한 TV 프로에서 용의자로 의심받던 빵집 점장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사건 1년 후 손님이 끊기면서 자신이 지금 파산한 상태이고 현재 다른 곳에서 음식점 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로 의심받은 자신은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과 무관하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됐는데도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 바람에 범인으로 몰려서 생계 위기를 겪다가 빵집을 그만두게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 일로 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점장이 했던 말은 자신은 그 당시 여자가 궁하지 않았었고 이성에 큰 관심도 없는 데다가 변태도 아니라서 아사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대답한 겁니다. 이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하는 대답인 거예요. 여전히 이상한 말만 하고 있죠. 자기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면은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그날 1시 30분 이후에 무슨 일로 건물을 나갔던 것인지, 어떤 일로 아사미를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인지 이 현장 부재의 입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빵집을 나가서 어디로 간 것인지 이 한마디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일을 이야기만 정확히 해주면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입증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말 전혀 없이 그냥 범인이 아니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죠. 아사미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했던 말은요. 아직 살아있을 것이고 그렇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취재진이 점장을 좀 범인이라고 가정하면서 했던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봐도 점장은 이 사건에 여전히 애매모호한 대답만 하고 있고요. 오히려 자꾸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눈치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 여러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내보냈고요. 방송을 본 사람들은 다 이 점장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하지만 증거우선주의를 선택하는 현재 사법제도에서는 만약 점장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늦게라도 나타날 경우 그때부터는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사미의 가족도 다른 실종자 가족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요. 원래 전화번호도 바꾼 적이 없어요. 언젠가 이 딸이 전화를 주거나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사미가 살아있으면 36살 정도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라진 거라서 뭐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실종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얼굴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낮에 사라지기도 했기 때문에 근처에 분명히 목격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보가 없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상하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날 빵집 근처에서 목격자를 찾는 게 경찰의 좀 유일한 수사 방법인 것 같습니다.